경계를 넘나들고 시대를 만들어낸 사람, 연암 박지원. (1780년)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꾸려진 외교 사절단에 서장관이나 통역관도 아닌 오로지 여행자로서 사절단 무리에 참여한 한 남자. 수많은 집은 높이 솟아 담은 모두 벽돌이고 마을마다 가마로 벽돌을 굽는다. 내 평생에 괴이한 구경은 열하에 있을 때만한 것이 없었으나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많고 문자로서는 능히 형용할 수 없어서 모두 빼놓고 기록하지 못하니 가히 한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가 직접 집필한 26권의 청나라 여행기 열하일기. 완성도 되기 전 미완성 초고가 유출되어 필사본이 돌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조선시대의 베스트셀러. 그 베스트셀러의 문제적 작가 연암 박지원. 북학파의 선두주자이며 열하일기, 양반전 등을 남긴 실학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사실 숱한 산문을 남긴 탁월한 문장가이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당시 일반적인 양반의 것과는 매우 다른 파격 그 자체였다. 떠돌이 거지, 이름 없는 농부, 뗄나무 하는 사람, 시정의 왈패 등 그의 작품 속에는 그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하층민이 자주 등장한다. 아이,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이란 말이오? 양반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정말 요것뿐이라면 그 많은 곡식만 축낸 것이 또한 없다오.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 적절하고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했으며 반전이 있는 유머로 사회의 모순을 지적했다. 세간의 속담, 격언, 민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우스개까지 대화체를 구사하며 생생하게 표현한 연암의 글은 선비에서부터 중인, 여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토하는 소리 같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소리 같으며 우는 것 같고 불을 부는 것 같고 소단에 물이 끓는 것 같으며 빈수레가 덜컹하는 소리 같고 들이쉴 때는 톱질 소리 같고 내쉴 때는 새끼돼지 새근거리는 소리 같더라. 이런 생동감 있는 글쓰기는 당시의 양반들이 고상한 어휘와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문장은 착상이 독창적인데다가 기운이 가득 차고 이치가 갖추어져 있었다. 비문이나 묘지는 생동감 있게 서술되어 그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듣고 보는 듯하였으며 편지글은 북 가는 대로 썼으면서도 인정물태를 다 드러냈으니 개성적인 글을 창조하여 진부한 말을 답습하지 않으셨다. (18세기) 말 선비들 사이에는 연암 스타일로 글을 쓰는 이른바 연암체가 유행하였다. 급기야 정조 임금에게까지 알려진 이 자유로운 문체는 문체 반정의 원인이 되었고 정조는 박지원에게 고전적인 문체에 충실하게 반성문을 쓰라고 하였다. 글이란 모름지기 우주의 이치와 인륜의 도덕을 논해야 하거늘 어디 되먹지 못하게 나약하고 비속한 글나부랭이로 세상을 타락시키느냐. 그러나 박지원은 반성문을 쓰는 대신 끝내 절필을 하고 말았다. 사실 박지원은
노론 핵심 영문가의 후손으로 고문에도 통달한 뛰어난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큰 키와 몸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지닌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으로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소유자로 성장한 그는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을 친구이자 동지로 만나 백타파를 형성, 학문적 성장을 함께했다. 개혁가로서 그리고 문장가로서 그가 말한 것은 바로 법고 창신. 옛 것을 본받으면서 변통할 줄 알고 새롭게 창제하는 것이었다. 박지원은 소재와 문체의 자유를 추구하며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서 개혁의 길을 찾고자 했다. 예로부터 훌륭한 글은 얻어보기 어려운 법. 연암시를 본니 몇이나 될까. 우담바라 꽃이 피고 포청천이 웃을 때, 그때가 바로 선생께서 시를 쓸 때라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열알기 등 역설과 해악으로 빚어진 박지원의 이야기 속 삶은 세상의 잣대를 교묘히 피해가는 연암의 기지와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국적 풍물에서 냉철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그 날카로움을 유머로 풀어낼 줄 알았던 연암 박지원. 오늘날 그의 글을 다시 읽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해보자. 자, 전체 줄거리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러면은 전개 세 번째 부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세 번째. 저번 시간에 허생이 빈섬 이상세계를 구축한 다음에 그냥 떠나왔어요. 그리고 50만 양을 바다에다가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규모를 알기 때문에. 자,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뭐라 그랬어? 네 글자로? 그렇지, 구세, 재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또 10만 양이 또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변씨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갔어. 변씨를 찾아갔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랍니다. 왜냐면 당연히 안 갚을 줄 알았거든.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은 실패해보지 않았어? 라고 이 사람은 그냥 만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 이 사람 장사꾼이잖아. 그치? 자, 허생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이요. 재물에 의해서 기름이 도는 건 너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 뿐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물질적인 가치에 나는 흔들리지 않거든. 나는 뭐에? 나는 도. 나에게 중요한 건 도야. 나는 선비거든. 자, 선비의 가치, 선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무리 우리 허생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재물보다는 정신적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은 그래도 사대부인 거지. 허생이 보여주는 사대부 의식입니다.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양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양 밀렸던 게 부끄럽소. 원래 10년 동안 하기로 했거든. 처음에 10년 그릴 길 하려고 그랬는데 부인이 말했잖아.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10년 못하고서는 7년만 하고 나온 거 아니야. 에이 하고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만양 빌려가지고 이거를 막 불려가지고 그치. 자신이 했던 막 여러 가지 실험들 그 시험해가지고 이상국 건설하고 돈 막 불려가지고 100만 양까지 만들어갖고 그거를 50만 양 버리고 사람 도와주고 지금 10만 양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니. 그치? 자,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자한테 걱정을 내면서 뭔 소리야. 그냥 10만 양 받아.
당신 날 장사치로 보는가? 라면서 이제 화를 내요, 또. 두 번째, 나는 장사치가 아니야. 장사했으면서, 그치? 왜 장사치가 아니야? 라고 하느냐? 상인을 무시합니다. 왜 상인을 무시하느냐? 허생은 사대부라서 그래요. 사대부의 의식 두 번째입니다. 상인을 무시한 태도. 그러니까 허생 사실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허생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대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선긋지 이제 와가지고 장사란 장사는 다 해놓고 자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집으로 보이는 게 멀리서 보였어요. 한 늙은 할미가 이제 알려줄 거야. 이 할머니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저 조그만 초가 누구의 집이요? 아, 저기 허생원 댁이에요. 가난한 형편에 그렇게 글만 읽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와가지고 5년 지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냥 또 다시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부인은 허생이 나간 다음에 죽은 줄 알고 그냥 제사만 지내고 있어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이제서야 이름을 알았네. 탄식하며 돌아갔다. 그때 이름도 안 물어봤잖아요.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요 부정적입니다. 그죠? 사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어. 부정적이야. 그냥 돈은 사회적으로 써야 돼. 빈민을 도와주고 나라를 그냥 뭐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로 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 벌고 10만 냥 받겠소. 나는 돈의 뜻이 없소. 이제부터는 그지? 난 돈의 뜻이 없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줘. 재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안분지족이고요. 안빈낙도하며 산다. 할 수 있죠? 일생은 그러면 족하죠.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재물 때문에 정신이 괴로워지면 안 된다. 이 사람한테는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재물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까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여기 또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우리 허생에게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했거든. 근데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 옷 그냥 갖다 주는 거지. 허생은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너무 많으면 또 싫어해 또. 나에게 재앙 갖다 맡기면 어쩌하오? 여기서의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을 말합니다. 너무 많은 건 또 싫대. 또 부정적이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가면 또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럽니다. 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해를 지내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이가 날로 붙어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 들였어?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돈 어떻게 벌었어? 라고 궁금했지. 허생이 대답하기를 알기 쉬운 일이야. 조선은 나라가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아. 외국에 통하질 않아. 이거 뭐예요? 해외 무역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해외 무역이 어려워, 조선은. 또,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를 않아. 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교통이 취약해. 뭘 옮기지를 못해, 우리나라는. 뭔 말이에요? 유통이 안 돼요. 바퀴가 있어야 뭘 움직이지. 그렇지 않아? 너네 의자 같은 것도 생각해봐. 교실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의자에도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으면은 왔다 갔다 되게 쉽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의자가 없어.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지. 이 바퀴라는 거, 수레. 이겁니다. 자,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져요. 이거는 자, 세 번째 또 그냥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급자족.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구조도 낙후돼 있어.
무릇 천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걸 열로 쪼개면 백냥이 열이야. 또한 10가지 물건 살 수 있어.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 쉽거든. 한 물건의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의 재미를 볼 수 있거든. 이건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기를 하는 거야. 만냥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방법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수레면 수레, 배면 배, 골이면 골. 이게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독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를 독점하면은 묶여있는 동안에는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돼. 아무도 못 구하는 거야. 이게 한계죠. 우리나라의 한계예요. 하지만 보면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야. 정치자는 절대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매점매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매점매석을 하긴 했지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한 행동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합니다.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껴줄 줄 알고 찾아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만냥 지닌 사람은 누구라도 뭐 알아봤을 거야. 완전 당당하지? 야, 누구나 다 나 보면 주는 거 아니야? 큰 장사꾼이라면 사람 보면 봐야지, 알아야지.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게 만냥을 100만냥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하늘에 매인 거야. 갑자기 또 이제 운명론적 또 세계관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낸들 그걸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냥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늘마다 곧 성공했던 거고 내가 사사로이 했다면 성패할 수 없었겠죠. 하면서 이제 아니야 그냥 운명이 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변씨가 이번에는 딴 얘기를 꺼냅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갑자기 또 이제 야, 너 가만히 있지 마. 지금 너 지금 너의 능력을 발휘할 때야. 너의 능력 발휘해봐 라고 옆에서 이제 붙이고 있어요.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야, 내가 무슨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도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는데 발전방에 늙어 죽었고 방개거사 유영원도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지만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잖아. 자, 실제 인물들입니다. 그죠? 실제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물들을 뭐하러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인물들은요, 실제 인물들. 이 인물들은요, 아주 유능했던 인재입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다 활약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조선의 현실이 이러한 인물들, 조성기나 유영호가 같은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을 등용할 수 없었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인재를 등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례로 조성기 그리고 유영원 이랬던 진짜 살았던 실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제 이완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완 만나기 전에 이완이라는 사람도 역시 실존 인물들이에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물들
대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한번 인물들의 성격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이완대장입니다. 어지러운 이때 거진 인재를 찾기 위해 허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허생은 임금께 삼고 처리를 하게 하고 종실과 훈척 관계의 기득권을 해제하라 하고 국벌을 위해 청나라와 교류를 하라는 제안을 했지요. 그의 제안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요. 자, 지금 이완대장 나왔습니다. 이완대장은 무능한 집권 계층을 대표하게 될 거고요. 이 인물이 이야기하는 걸 보아하니 뭔가 제안을 받게 될 건데 그 제안들을 모두 이루지 못하는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개혁 의지가 부족한 인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완대장의 활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완대장을 소개시켜주게 되는 변씨, 지금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도움을 줬던 변씨 한번 봅시다. 어느 날 허생이 찾아와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더이다. 그의 행색은 허술했지만 오만한 눈과 얼굴 기색을 살피니 그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만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허생이 다시 찾아오더니 빌린 돈의 이자를 쳐 10만 냥을 내놓더이다. 그 후로 몇 해 동안 허생과 사귀었지만 정작 그의 이름도 모르. 자, 변씨 굉장히 대범하고 배포가 큰 거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변씨는 이제 이완을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공 허생 봅시다. 아내의 질책에 글 읽기로 기약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성중의 제일 부자인 변씨에게 돈을 빌려 큰 돈을 벌고 이상사회도 건설해 보았죠. 내 조그마한 시험을 마친 후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완 대장이라는 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나라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주었소. 허나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경제적으로 무능한 계층의 양반이었지만 막대한 부를 얻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인의 풍모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완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변씨를 통해 가지고 이완의 소개를 받게 되는데 받기 전에 대화에서 집정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본문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완과의 대화 전에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직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죠. 거의 뭐 복선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진짜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 지금의 직정자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권력자들 가히 알만하지 뭐. 인재 등용 안 할 거잖아. 어차피 너희들은 안 할 거잖아. 불합리한 인재 등용할 거잖아. 이렇게 불합리성을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해요. 이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장면들은 없었지만 이 부분에서 풍자의 정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완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정말로 그 집정자들이 알만한 행동들을 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돼서, 어영대장이야.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대장이야, 대장. 변씨에게 위안이나 여영미에 혹시 쓸만한 존재 없어요? 이런 거. 필요한 인재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씨가 당연히 이제 허생을 추천하는 거야. 허생이라는 인물이 있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 아니야. 했더니 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게 누구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다음 단 넘어갑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이 이인이야. 자네 한번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가지고 허생을 찾아갔어요. 찾아갑니다. 뭐 지위 상관없으면 찾아갑니다. 인재를 위해서.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야. 대장을 기다리게 해.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어요.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서는 당신 차가운 술병에나 내놓으시오 하고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게 민망하지. 너무 높은 사람이잖아. 자주 말했거든. 있어 밖에 있다니까 밖에 있어. 그랬는데 허생은 대꾸도 안 해. 관심이 없어. 계속해서 관심이 없어. 계속해서. 그치? 못 들은 채 하고 막. 야심에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밤 늦게까지. 일부러 밖에 기다리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아요.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한 듯 설명했어요. 허생이 손을 저며 말합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금 뭐라는 거니? 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지. 야, 너 뭐라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중요한 얘기만 해. 라는 거예요. 집권층들의 특징 아닙니까? 집권층들이 얘기만 길게 하잖아요. 탁상공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만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나 대장이거든.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 신임받는 그래, 너 짱이다. 너 되게 높은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해. 대담합니다.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신임받는 신이구나? 이렇게. 야,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이제 대응책을 알려줄 거예요. 3가지 대응책을 알려줄 건데, 자, 현실 대응책 중에서 첫 번째 대비책을 줍니다.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를 할 거야. 너가 가서 임금한테 말해. 그러면은 삼고초려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된다면은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유비, 그 사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겠어? 가서 올바른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겠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계책이라는 거야. 인재 등용의 여지가 있겠어? 올바른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겠어?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어렵습니다. 2번째 주세요. 자, 2번째 알았어. 그래. 나는 원래 잘 일하는 걸 몰라. 하고 외면하다가 너무 간청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2번째.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망명해 왔잖아. 지금 명나라. 정처 없이 떠들고 있거든. 너는 조정의 청에 종실의 딸들을 내가지고 모두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 그런 다음에 훈척과 건기의 집을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줘. 이거 3번째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명나라의 장졸들에게 종실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님의 친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럼 귀족, 왕족 이런 집안의 그런 자녀들, 여자들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기득권을 폐지하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폐지할 수 있겠어? 라는 거야. 그래서 훈척과 권기의 집을 뺏아. 이건 뭐냐면은 사대부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들을 타파해봐. 버려봐. 그거 할 수 있겠어? 나눠줄 수 있겠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모두 다 나눠주는 거야. 누구한테? 명나라에게. 니네가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갚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봐. 니네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해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2번째 대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안들을 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허례허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기득권 타파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안 됩니다. 하겠지 또 당연히 그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역시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어렵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허생은 화가 납니다. 야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뭔 일을 하겠느냐 무능한 비판합니다.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나한테 뭐하러 왔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어. 네가 할 수 있겠어?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을 해야 돼. 결탁을 해야 된다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은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 자 첩자를 어떻게 보내느냐? 만주정부는 청나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천하의 주인 돼가지고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고 있어. 지금 현재 지금 정세가 그래. 그러니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고 있잖아. 지금 진실 당나라와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을 먼저 가가지고 벼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국중의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머리를 깎으라는 거는 되놈의 옷을 입고 청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빈곤가에 응시를 하고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라는 거야. 또 서민들은 강남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호걸들과도 결탁하고 그치? 이거 뭔 말이에요? 직접 빈곤가에 들어가고 장사를 그 다음에 장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거나 아니면은 호걸들과 결탁을 해.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치를 찢을 수 있을 거야.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세 번째로 다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죠. 허위의식만 가지고 명분만 중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된다. 상고출하를 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고 기득권을 폐지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마지막 이게 가장 쉬운 거니까 이거를 해라. 그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제들이 청의 복장을 하고 직접 들어가서 문물을 배워. 그리고 그들과 교류를 해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랬더니 또 안 된대. 그치? 그러니까 이 대장은 힘없이 말합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까지. 뭐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절정이에요. 자, 이렇게 제시하는 거가 위기고요. 여기는 절정 부분입니다.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합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더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이게 우월감. 야, 니네 무슨 우월감은 뭐하러 가지고 있었어? 비판하고 있어요.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거야. 야, 뭐하러 흰 옷 입냐? 그거 상당한 사람 입는 거 아니야?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 숲속에 지나지 못한데 뭘 가지고 예법이야? 머리털을 뭐하러 송곳같이 하는 거야? 그런 걸 뭐하러 니네가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버리면 되지. 번우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은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납니다. 작가의 의식은 뭐예요? 그렇지, 실학이에요.
야,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허례허식에 잡혀가지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대명을 위해 연수를 갖겠다면서 끝까지 머리털 하나, 여기서의 머리털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허례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고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넓은 소매의 옷. 요것도 허례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3가지를 전부 다 얘기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신임받는 신하니? 신임받는 신하는 이렇게 어려운 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될 것이다 라고 신임받는 신하냐? 야, 신임받는 신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냐? 너는 칼로 목을 잘라야 돼 라고 아예 소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섭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대장이 이따 놀라가지고 칼로 목을 자른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놀라가지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도망쳐서 돌아갑니다. 자, 이때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튿날 결말이 딱 한 줄밖에 없네.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이 간 곳이 없었다. 갑자기 사라졌어. 왜 갑자기 사라져요? 요거 일부러 미완으로 끝나게 되는 거.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미완의 구조로, 미완의 결말로 끝나게 돼요. 보통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 그치? 권선징악, 이거 끝나게 돼, 원래. 권선징악, 선은 권해, 악은 징벌해야 돼, 라고 아름답게 딱 끝난단 말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얘는 완성이 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끝나. 왜 사라지고 끝나느냐? 일부러 이렇게 끝내준 거예요.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미완의 결말에 대한 우리 특징 좀 특이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해요. 뿅 하고 사라진 거야. 약간 설화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처럼 설화적인 결말이라고도 같은 말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설화적인 결말로 인해서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인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운을 남깁니다. 저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어디 갔을까 궁금하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다음에 3번째는요. 이게 좀 약간 슬픕니다. 허생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마지막에 막 칼까지 들었지만 이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는 수용되기 힘들었음을 말해줍니다. 당시 어떤 시기 조선 후기였어요. 얼마나 그죠? 답답했던 시기잖아. 그쵸? 유교 관념이 아주 뿌리 박혀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미완의 결말로 인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말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러면 학습활동의 공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허생의 지배입니다. 허생의 처가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글 읽기에 전념하는 허생을 나무라자 허생이 탄식하며 집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갔어요? 변씨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변씨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지? 가장 키포인트 단어만 한번 써볼까? 만냥을 빌렸죠. 누구한테? 변씨한테. 왜? 변씨 부자라서. 이름도 안 물어보고 빌려줬어. 그 다음 안성과 제주도로 갔습니다. 안성에서는 과일을 샀고요. 그 다음 제주도에서는 말총을 사서 큰 이윤을 남겼어요. 뭐를 통해서?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빈섬이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구축합니다.
자, 이 이상세계에서 군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상세계를 펼쳐나가죠. 자, 이 이상세계에 성공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허생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누구? 변씨와 이제 친구가 돼요. 이 변씨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이완 대장을 만나게 돼. 이완 대장한테 3가지 계책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3가지 계책을 얘기를 하게 되지. 하지만 이 3가지 계책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서 전부 다 거절당합니다. 이 거절당하는 걸 통해서 전부 명분만 중요했던 그 당시에 그 집권층의 모습들이 비판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 자, 요거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 학습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